폴란드 상공이 뚫렸습니다. 러시아제 드론이 나토 회원국의 심장을 향해 깊숙하게 날아들며 자폭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단순한 추락이나 항법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쓰이는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고 레이더는 무려 10개 이상의 비행체를 포착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경고음이 울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나토의 집단방위 체계가 시험대에 오른 러시아의 노골적 도발이었고 동시에 유럽 방공망의 치명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드론이 120km 이상을 비행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폴란드 방공망이 한참 지난 뒤에서야 경고음을 울렸다는 사실입니다. 고도를 낮춘 드론은 숲과 지형을 타고 그림자처럼 숨어들어와 레이더망을 피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폴란드의 하늘은 무방비로 뚫려버린 것입니다. 유럽의 유력 언론인 폴리티코는 이를 두고 나토 심장부에 울린 경고음이라 보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드론이 우크라이나 공격 중 넘어온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유럽의 심장을 향해 무력 시위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 게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유럽을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는 러시아에게 있어 최적의 압박 지점입니다. 동쪽 국경은 우크라이나 전선과 맞닿아 길게 뻗어 있으며 벨라루스를 통한 우회 침투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국토 전체가 방공망의 시험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러시아가 유럽 침공을 감행할 경우 1순위 타격 대상이자 나토 내부에서 도전장의 최전선으로 꼽힙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번 사건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에서도 러시아 드론이 추락한 사례가 이미 보고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나토는 긴급 대응을 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러시아가 철저히 나토의 대응 태세를 실험하고 있다는 증거로 분석됩니다. 미국 CNN도 러시아는 유럽 방공망의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나토 집단 방위조약 발동선을 시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국가 방위력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치솟고 있고 정부는 군사적 대응 옵션을 긴급히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무기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토 내부의 정치적 균열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전면전 확대를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토의 집단방위조약 5조 발동은 곧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폴란드가 요구하는 집단방위 발동 논의는 나토 내부의 단결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드론 침투가 아니라 나토의 생존력, 유럽 안보 구조 전체를 뒤흔든 경고탄이었던 것입니다. 폴란드가 직면한 위협은 단순히 영공 침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폴란드는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완충지대이자 전쟁이 발발한다면 가장 먼저 화염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선과 맞닿아 있고 북쪽으로는 러시아의 칼레닌그라드와 접하고 있으며 벨라루스를 통한 우회 침투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폴란드는 사실상 삼면이 압박받는 요충지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숙명 때문에 폴란드는 나토 내부에서 도전장의 최전선 국가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유럽을 본격 침공한다면 가장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바로 폴란드라는 분석이 다수 제기됩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이미 러시아 드론이 여러 차례 폴란드 영공을 넘어왔고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마치 서서히 체온을 높이는 개구리 가열 실험처럼 서방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를 치밀하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나토의 방공망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러시아는 저강도 도발을 통해 나토 내부의 갈등을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사회 내부에서는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전면전으로 확장되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집단방위조약 제5조를 발동한다는 것은 곧 러시아와 직접 충돌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폴란드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나토 내부의 균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자국 영토가 무력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노하고 있으며 이는 내부 정치적으로도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나토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집단방위 체계의 신뢰성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폴란드는 현재 군사력 확대를 통해 독자 생존 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병력 동원 규모와 비교했을 때 단독으로는 절대 맞서기 어렵습니다. 현재 폴란드군은 약 20만 명 규모로
나토 내에서는 중간 수준에 불과합니다.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동원령을 내려 전력을 집중시킨다면 폴란드 단독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토 동맹의 집단방위만이 유일한 생명줄인 셈입니다. 하지만 나토가 전면전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폴란드의 불안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유럽 안보는 거대한 균열을 맞이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바로 이 틈새를 교묘히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전략은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전면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강도의 끊임없는 도발을 통해 상대를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폴란드 상공을 뚫고 들어온 드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굳이 대규모 미사일 공세로 나토 전체를 즉각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값싼 자폭 드론을 동원해 틈새를 파고들며 서방의 반응을 시험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토 내부의 균열을 드러내고 유럽 사회의 전쟁 피로감을 누적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무인기 전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란에서 들여온 샤헤드 계열 드론을 개조해 자체 생산하며 계란이라는 이름으로 양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생산 능력은 연간 1,000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전투기나 미사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압도적 물량 공세를 가능케 합니다. 단가는 낮지만 파괴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방어 측에서는 천문학적 비용을 치러야 대응할 수밖에 없는 비대칭 전력이 되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방공체계가 최신식이라 해도 이런 방식의 압박에는 속수무책에 가깝습니다. 패트리엇이나 나삼스 같은 첨단 방공망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낮은 고도로 숲과 지형을 타고 들어오는 드론을 완벽히 잡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고도가 50m 이하로 떨어지면 기존 레이더는 지형 반사파에 가려 탐지가 힘들어집니다. 러시아는 바로 이 약점을 정확히 노린 것입니다. 실제로 레이더는 긴 공간만 보여줄 뿐 드론의 실체를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경제성에서도 드러납니다. 드론 한 대의 가격은 약 2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이를 요격하는 미사일은 최소 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이런 구조 속에서 방어에만 매달리는 쪽은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끊임없이 소모전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도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패트리엇 미사일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신 레이저 무기나 전파 교란 장치 같은 저비용 요격 수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무기를 단기간에 실전 배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동맹국과의 협력, 특히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저강도 압박 전략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나토 전체의 대응 구조를 시험하는 장기전입니다. 드론의 물량 공세와 불균형적인 비용 구조, 그리고 나토 내부의 분열이 맞물리며 유럽 안보의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며 독자 생존 능력을 끌어올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FA-50 전투기의 대규모 도입입니다. 이 무기들은 단순한 구매를 넘어 현지 조립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계약으로 폴란드가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수단을 확보하는 동시에 항공과 방위산업의 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FA-50은 폴란드 공군 전력에 빠르게 편입되며 훈련과 실전 배치,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기존 노후화된 미그 전투기를 대체할 뿐 아니라 나토의 공중작전에 긴밀히 연동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천무다연장 로켓까지 도입하며 포병 전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통해 단기간에 전력을 보강하는 길을 택했고,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동맹 수준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이름이 바로 KF-21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공세를 단독으로 막아낼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030년대 초반부터 전력화가 가능한 KF-21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KF-21은 이미 한국에서 120대 양산이 확정되어 있고 연간 30대 이상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압도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40에서 50대를 단기간에 전력화할 수 있어 F-16 현대화 프로그램보다 훨씬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KF-21 도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군사력 보강 때문만은 아닙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 항공산업은 기술 이전에 극도로 인색했고 라팔이나 타이푼 같은 유럽 주력 전투기들은 현지 생산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FA50 계약에서 현지 정비 인프라와 기술 이전을 보장한 경험이 있습니다. KF-21 역시 현지 조립 라인 구축, 부품 생산 참여, 무장 통합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폴란드가 독자적인 항공산업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F-35를 통해 동맹국들의 의존도를 유지하려 하지만 지나친 비용 문제와 생산 지연은 폴란드 내부에서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같은 이유로 F-35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축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미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군사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폴란드가 KF-21을 계약한다면 이는 단순한 전투기 구매가 아니라 향후 20년간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수-57과 수-35계열을 양산하며 전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KF-21은 폴란드가 하늘의 주도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KF-21의 진짜 위력은 단순히 최신 전투기로서의 성능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래 무기체계와의 결합 가능성, 특히 레이저 무기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전략적 의미는 훨씬 더 커집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큰 난제는 저비용 무인기와 고비용 요격 미사일 사이의 불균형 구조입니다. 아무리 첨단 방공망을 배치해도 적이 끝없이 값싼 드론을 투입한다면 방어하는 쪽은 끝내 지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딜레마를 해결할 열쇠가 레이저 무기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순간적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집중시켜 적 무기체계의 주요 장치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발사 비용이 극히 저렴합니다. 기존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반면 레이저 무기는 전력 공급만 확보된다면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F-21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다면 무인기와 미사일 요격 작전에서 압도적인 비용 효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KF-21은 무장 장착을 위한 하드 포인트가 11개이지만 전통적인 미사일만으로는 임무 효율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연료 탱크 등 여러 장비를 동시에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 수량에는 제약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레이저 무기는 이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탄약 수량을 걱정할 필요 없이 전력 공급만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적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KF-21의 작전 지속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주고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레이저 무기는 공중전 패러다임 자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현대 전투기의 승패는 기동성만이 아니라 레이더, 타겟팅 포드, 항전 장비 같은 전자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KF-21의 레이저 무기가 적 전투기에 장착된 주요 센서와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킨다면 굳이 적기를 격추하지 않고도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중국조차 자국 전투기에 장착된 적외선 탐지 장비가 레이저 공격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레이저 무기가 단순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당장 현실적 전장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무기임을 방증합니다. 한국은 이미 지상형 레이저 무기 천궁 블록 3개발을 통해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2030년대부터 전투기용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F-21이야말로 이 레이저 무기를 가장 먼저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전력 공급 문제와 기상 조건이라는 기술적 난관이 남아있지만 이를 극복한다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전투기 레이저 무기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폴란드가 만약 KF-21과 레이저 무기 체계를 함께 도입한다면 단순히 방공 능력을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값싼 드론 물량 공세로 나토를 압박하는 러시아의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며 유럽 하늘에서 폴란드는 전혀 다른 게임의 규칙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도전은 단순한 군사무기 수출을 넘어서 전략적 자주성의 확보를 의미합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은 방위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산업 구조의 재편과 기술 이전, 지역 안보 균형의 재설계를 동반합니다. KF-21의 도입과 현지 생산 참여는 폴란드가 단순한 구매국에서 파트너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곧 유럽 내 항공산업의 힘 배분을 바꾸는 정치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기회와 함께 책임도 따릅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화 과정에서 품질 관리, 인프라 구축, 그리고 장기적 유지보수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전투기 한 대를 공급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훈련, 정비, 탄약, 보급, 전자전 통합, 운용교리의 전수까지 포괄적인 전력화 로드맵이 병행되어야만 실제 전력 증강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상호 신뢰와 투명한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레이저 무기 등 첨단 시스템을 전투기 플랫폼에 통합하려면 기술적 난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고출력 레이저의 공중 탑재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열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밀 추적 제어 알고리즘이 필수입니다. 이 기술적 해결은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지만 한국이 이미 지상형 레이저 기술을 확보한 점은 큰 강점입니다. 지상 플랫폼에서 축적한 전력 냉각 제어 노하우를 공중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전투기의 임무 확장성을 빠르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폴란드가 KF-21과 첨단 방어체계를 도입하면 러시아의 계산 방식은 달라질 것입니다. 값싼 드론 물량 공세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요격 비용의 불균형이 해소되면 러시아의 전략적 우위는 약화됩니다. 무엇보다 KF-21 기반의 레이저 방어 능력은 지역 내 억제 효과를 강화하고 나토 내에서의 폴란드의 협상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이는 단지 군사적 균형의 변화가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의 재분배를 뜻합니다. 한국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국제협력은 국방산업의 성숙을 촉진합니다. 연구개발의 동력은 실전화 가능성과 해외 수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국내 생태계에 재투자됩니다. 부품 공급망의 글로벌화, 정비훈련 시장의 확대, 그리고 장기간의 기술협력은 한국 방산이 단순 제조국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토대가 됩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기술 유출 우려, 운영비 부담, 정치적 압력 등 다양한 변수는 언제든 협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기술 보완과 법적 장치를 철저히 마련하고 파트너 국가와의 이해관계를 장기 관점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조율을 통해 큰 갈등을 예방하고 동맹체계 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위협의 표지가 아니라 기회의 경보입니다. 폴란드 상공을 관통한 드론은 유럽 항공의 약점을 드러냈고 그 공백을 메우려는 선택이 곧 새로운 질서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KF-21과 레이저 무기 통합은 기술적 진보를 넘어 전략적 전환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한국은 방위산업의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기술적 난제를 극복하고 국제 파트너와의 신뢰를 구축하며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설계하는 것. 그 길이 험난하더라도 이제 한국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바뀐 게임의 규칙 속에서 우리는 준비되어야